가족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보호 의무자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적절한 입원 치료,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국가가 책임지어야 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붕괴와 최근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와 연관된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등 대부분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반짝 이슈에 그치고 마는 게 대부분인데요. 시급한 현안부터 새로운 방향 모색까지 보건의료 정책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6월과 7월 두 달에 걸쳐서 의료 현안 토론회를 여셨는데 이게 이제 보통 토론회는 한 번 일회성이 이제 많은데 이번에는 5회에 걸친 시리즈 토론회였습니다. 연속 토론회를 여셔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연속 토론회를 열게 되셨고 또 어떤 주제들을 다뤘는지 먼저 처음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실제로 5번의 연속 토론회 준비하는 게 상당히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보좌진들 그리고 실무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기획은 의원님이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간호법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의료의 직능 간의 갈등이 상당히 불거졌거든요. 그런 상당한 안타까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보건의료의 좋은 정책들이 뭔가 갈등과 주장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타협과 소통으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연속 토론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굵직한 이런 보건의료의 현안들이 많이 지금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와 관련된 의사 정원 확대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의 취약 의료들은 우리 국민들이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런 치료를 받고 싶어도 지금 최근에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와 더불어서 제대로 된 진료를 적시에 못 받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환자와 의사와의 이런 불신으로 귀결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의사와 환자의 소송으로 또 이렇게 징벌적인 형사처벌까지도 귀결되는 안타까운 의료 현장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일 때 과연 징벌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게 정당한 거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여러 의견들의 토론이 있었고요. 또한 의사정원 확대를 단순히 확대만 한다고 해서 필수 의료가 해결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 내부에서의 디테일한 기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젊은 의사들이 내가 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도 정말 필요한 분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스콥에서의 그런 환자 그리고 의사 그리고 여러 직능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의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특히 국회가 뭔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분열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정말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한 5분 동안에 그 5번의 토론회를 다 들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더 좀 깊숙이 들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여름 동안 국회 방송 TV를 틀면 계속 의원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중계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일이죠. 감사합니다. 네. 의료계 현안 중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필수 의료 붕괴가 아닐까 싶은데, 요즘 소아과 진료를 좀 받으려면 오픈런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위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도 계속 들리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의사들이 힘든 건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만 말해선 좀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의에만 의존하는, 그런 선의의 의사한테만 의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고요. 필수 의료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강화가 필요할 텐데요. 최근에 요즘 부모님들 너무 힘드시죠. 우리 아이가 아프면 어느 소아과에 가야 되나, 응급실에서 진료 받을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취약점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 의사분들이 배출이 됐을 때 내가 무슨 과를 선택할까
할 때 정말 필요한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이런 주요과에 지원을 하더라도 내가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충분한 소득 보상을 때문입니까? 예? 소득에 대한 보상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은 그런 노동량의 강도가, 노동량의 강도가? 다른 과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응급 환자나 중환자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밤새서 근무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군요. 휴일이나 주말 당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요하고요. 또 그 과에 의사들이 줄면 줄수록 나한테 할당되는 노동이 더 과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사들도 삶의 질에 대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네. 부분. 그리고 그렇게 당직을 씀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그 과의 인원을 축소하려고 하거나 그럼 진로 영역을 축소하려고 하거나 네. 그러면서도 요즘에는 대학병원에서도 소아과 응급실이나 이런 것들을 폐쇄하거나 오히려 축소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필수 의료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의 의사 양성부터 트레이닝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처우 개선에 있어서 단순히 민간의 의료기관에 일임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의사들을 더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판에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도 8월 국회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될 예정이죠. 그 의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반대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이제 관련 법안을 내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진료 행위다 보니까 안전이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비대면 진료의 모델이 있다면 좀 어떤 게 될까요? 예, 우리가 코로나의 장기간을 경험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환자도 그렇고 의료진도 그렇고 경험을 하면서 이 부분이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전환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비대면을 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이게 비대면 진료가 편리성만을 가지고서는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요. 네. 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비대면을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그 환자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 같은 담당 의사가 초지는 대면으로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만성 질환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다른 진료가 필요할 때 같이 비대면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준다면 훨씬 더 그 결과가 환자의 만족도나 그리고 치료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네. 이번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안을 같이 논의하면서 대진 중심 그리고 의원급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 우리나라도 좀 더 합리적인 대면과 비대면의 그런 의료 생태계에서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고령 사회에도 매우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진만큼은 대면 진료를 권장하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우선은 재진으로 한정해서 비대면을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우리 앵커님들 만약에 제가 의사로서 진료를 한다 그러면 네. 직접 보고 진료하는 거에 진단의 정확성과 화상을 통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했을 때의 진단의 정확성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환자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뭐 그 대면 예. 진료를 좀 희망을 많이 하겠죠. 환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에서는 또 비대면일 예,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네.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소아과 부모님들은 소아진료할 때 전화가 편리하다는 거에 대한 사용감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우리 의료의 사각지대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네. 아이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처음에 의사가 진찰을 하고 문진을 하고 그런 절차들이 꼭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단의 정확도와 의료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방안이라는 거에서 합리적인 접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그 연속 토론회 보니까 좀 그 생소한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가치 기반 의료 이야기인데요. 현재 의료 서비스가 그 양해 보상을 한다면 가치 기반 의료는 가치에 보상을 한다. 이게 개념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거든요. 어떤 예. 내용입니까? 가치 외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예. 그래서 밸류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둘 것이냐. 결국에는 환자의 가치. 우리 의료가 제공하는 의료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그런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는 좀 소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의 치료를 가장 잘 했을 때 국가가
그 재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의 진료 시스템이 전환이 된다고 하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여러 직능 간의 협력을 통해서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박리담회로 검사를 많이 하면서 뭔가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정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환자에게 최선의 검사와 최선의 치료만 하면서도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 시스템은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서 행위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수익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엑스레이 검사, CT 검사, MRI 검사까지, 초음파 검사까지도 남용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환자한테는 좋은 방향으로서의 여러 가지 치료와 상담을 제공한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재정의 절감을 다시 인센티브로 받는다면 당연히 의료인들도 다 같이 환자를 위해서 협력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개념의 전환이 있어야 직능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은 서로 경쟁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내려는 지금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고, 특히 고령화 시대에는 많은 의료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합 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검사나 치료나 이런 것들이 남발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하면서도 만족감을 갖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이런 발상의 전환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우리 고령 시대를 맞이하는 보건의료에서의 정책에 뭔가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 거였군요. 그 올 하반기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가치 기반 의료의 기본 방향성을 잡겠다,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이 가치 기반 의료를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본다면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1차 의료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비슷한 컨셉으로 만성질환 시범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당뇨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불필요한 검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자주 하는 것보다는 당뇨 합병증을 잘 체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기에 당뇨를 보는 내과 의사, 그리고 당뇨의 합병증을 안저검사를 할 수 있는 안과 의사들이 필요한 적기에 꾸준히 하면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 발견을 한다면 훨씬 더 의료의 재정이 절감될 네.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기 진단을 하고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의 의료 영역에서의 시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 현장에서 바닥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참여 의사가 있는 팀부터 다학제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범 사업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와 그리고 지표들과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면 아마 지금의 여러 가지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의 시스템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근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설명 굉장히 잘해주셔서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내가 지금 부분이죠.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나 또 생각도 들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네요. 그 질문이 앞으로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에서 촉발된 출생 통보제 그리고 보호 출산제도 보건복지위의 이제 그 쟁점인데, 그 출생 통보제는 여야 이견이 없이 국회를 이제 통과했는데요. 보호 출산제는 취지에는 이제 공감을 하지만 진중해야 한다. 이게 이제 야당의 그 입장인 거죠. 그 어떤 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일까요? 예, 보호 출산제는 실제로 아동 단체, 전문가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당의 주장이라기보다는 현장에 있는 아동들의 목소리에 대변하는 많은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그 출생 통보제를 통해서 병원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에 대한 출생 통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등록이 된다면 이런 방치되는 영아들은 최소화되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위기 임신의 상황에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네. 이 위기 임신, 예를 들어서 미혼모가 임신을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혼 과정에서의 임신, 그리고 기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의 임신, 이런 임신들이 출산이 되었을 때 국가에서 제대로 등록되기도 어렵고, 사실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도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위기 임신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먼저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본인이 출산이나 아니면 출산 이후의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지원을 해야 될 텐데요. 24시간 한라인으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분들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의 그런 가정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런 아이들이 입양되거나 위탁가정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의 여러 방식으로의 지원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보호 출산제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네. 병원에서 익명 출산을 하고 출산 이후에 아이들은 시설이나 아니면은 입양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 출산제를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근본적인 시스템을 미리 마련한 이후에 논의를 해야 된다. 그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그 의견을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번 이제 토론회를 거친 그 말씀들을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신데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다음번에 또 이제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저희가 섭외해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